대한민국의 밤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울산 앞바다를 가득 메운 거대한 선박들, 24시간 멈추지 않는 반도체 라인의 기계음,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해 뻗어나가던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수출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을 풀가동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전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효율적인 제조 시스템, 그리고 대외 개방이라는 전략은 우리에게 유례없는 풍요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이 화려한 성공의 영화에도 어느덧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신해왔던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이 이제 그 유통기한을 다해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날카롭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외환시장의 전광판에는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으며, 국가의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인 CDS 프리미엄은 소리 없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성취에 취해 있는 사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대한 균열이 발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와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는 내부의 적까지 가세하며 한국 경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 위기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장의 문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그 변화는 단순히 거시 지표의 하락을 넘어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과 노후, 그리고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점을 무사히 건너 새로운 막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이 내린 뒤에 차가운 어둠 속에 남겨지게 될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가장 냉혹한 진실, 그 엔딩 크레딧의 시작을 추적해봅니다. 위기는 언제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엔진인 무역 수지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 경제는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흘러들어와 설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며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은 사뭇 다릅니다. 수출액 수치 자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속이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자재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적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반도체 편중 현상은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때마다 국가 전체의 경상수지가 요동치고, 이는 곧바로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300원을 넘어 1.400원대를 위협할 때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처럼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수출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가격 경쟁력보다 기술 패권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수출탑이 그림자가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경기 선행 지수들은 일제히 하얀 곡선을 그리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수출 보국의 신화가 이제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거시적인 지표를 넘어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곳인 부채의 영역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수출 주도형 모델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유동성의 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을 위한 시설 투자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운영 자금 확보에 급급해졌고, 가계는 소득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자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가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필연적으로 내수 소비의 실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던 연결고리가 끊어진 자리에 남은 것은 부채의 늪입니다. 특히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영끌, 세대와 한계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려 해도 막대한 가계 부채가 발목을 잡고,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려 하면
환율 불안과 자본 유출이 발목을 잡는 이른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의 결실이 가계로 흐르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부채라는 괴물을 키워냈고, 이제 그 괴물이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연체율이 고개를 들고 제2금융권부터 시작된 신용경색의 조짐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빌딩 숲이 건재해 보이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유동성의 혈관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동맥경화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 상황은 더욱 냉혹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가 누려왔던 글로벌 분업화라는 축복이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저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기만 하면 전 세계 어디든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 체제는 우리에게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하며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최대 시장이자 생산기지였던 중국의 변화는 치명적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완적 파트너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리를 턱밑까지 추격하거나 이미 추월해버린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차이나 붐에 기대어 손쉽게 성장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과반도체법 등을 통해 자국 내 제조시설 유치를 압박하며 우리 기업들의 핵심 역량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은 멈춰서고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해외에 공장을 지어야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수출이 늘어도 국내 고용이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성장 없는 수출을 고착화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무역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은 생존 공식 자체가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 각국이 보이지 않는 경제 장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 동안 수출 외길만을 걸어온 한국 경제는 갈 곳을 잃은 채 거친 파도 한복판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훈풍이 잦아든 자리에 차가운 보호무역의 냉풍이 몰아치며 우리 경제 모델의 유통기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우리 사회를 덮치는 작동 원리는 매우 정교하고도 무섭습니다. 그 핵심에는 외환과 금리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습니다. 수출이 둔화되어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 원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이는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의 막대한 부채가 폭탄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출 주도형 국가가 겪게 되는 전형적인 위기의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흐름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는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난을 가중시킵니다.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에 기대어 형성된 자산 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가 기업의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가계와 부동산, 그리고 국가 재정이라는 다발적 통로를 통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이라는 방어막이 뚫리는 순간 내부의 모든 취약점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연쇄 반응은 멈추기 어렵기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단순한 심리적 요인이 아닌 과학적인 경제 작동 원리에 근거한 합리적 공포인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위기의 징후들은 과거 경제 강국들이 몰락의 길을 걷기 직전에 보여줬던 전조 현상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단기 외채 급증이라는 급성 질환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수출 주도형 성장의 엔진이 노후화되어 멈춰가는 만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은 과거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사를 돌이켜보면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모델이 무너질 때 어떤 참혹한 대가를 치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 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자원 수출에만 의존하다가 국제 가격 변동과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견디지 못하고 끝없는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최근에 터키 역시 정치적 논리로 경제 원칙을 무시한 채 저금리를 고수하다가 화폐 가치가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들과 다르다고 자부해왔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위험 요소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장기화되고 외환 보유액의 건전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시장은 냉혹하게 등을 돌립니다. 특히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환율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경제 지표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며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비고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해 도산하며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잠시 지나가는 경기 불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지표들이 너무나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는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욱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2010년 유로존을 뒤흔들었던 그리스 경제 위기는 단순히 방만한 복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 체제 안에서 스스로 환율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한 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과도한 부채로 성장을 유지하려 했던 구조적 결함이 본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원화라는 독자 통화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대외 의존도가 극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리 환경과 환율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는 특정 자원에만 의존하는 경제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가가 높을 때는 번영을 누렸지만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대외 관계가 악화되자 경제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닮아 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출 실적에 국가 전체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나 기술 패권의 변화는 우리에게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것과 같은 자원의 저주가 기술의 저주로 치환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가 닥쳤을 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신 임시방편적인 포퓰리즘이나 가용자원 고갈로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청년 세대의 대거 탈출, 그리고 중산층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은 다르다고 말하지만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의 이중고는 과거 무너졌던 국가들이 겪었던 초기 증상들과 매우 흡사한 궤적을 그리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수출 주도형 모델의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신호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라는 현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 대기업이 잘 되면 그 결실이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낙수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로 대거 옮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해외 현지 공장을 늘릴 때마다 국내에 숙련된 일자리는 사라지고 연관 산업 생태계는 급격히 위축됩니다. 수출액은 기업의 재무제표상에서는 늘어날지 몰라도 국내 고용과 소득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무늬만 수출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가계소득의 정체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술의 격차마저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격자였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를 앞질러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자국 내에서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의 허리가 끊어지니 내수는 얼어붙고 돈은 돌지 않는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됩니다. 거리에 넘쳐나는 빈 점포들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단순히 경기 불황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던 엔진이 밖으로 빠져나가며 발생한 구조적 진통의 산물입니다.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적막만이 감돌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지탱하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산업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정조준합니다.
지난 저금리 시대 수출로 벌어들인 유동성과 가계부채가 뒤섞여 만들어낸 거대한 부동산 거품이 이제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금리가 급등하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조달했던 막대한 자금들이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는 단순히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리스크 전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돈줄이 막힌 시장에서는 이른바 돈 가뭄이라 불리는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고 이는 다시 건실한 기업들의 숨통마저 조이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고통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만약 이 거품이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터지게 된다면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보았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라는 자산의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묶여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대출금리의 상승은 곧 파산을 의미합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인 상황.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유동성의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파티장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이제 그 뒷감당은 오롯이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위기는 평범한 개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노동시장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입니다. 대기업의 채용문은 좁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단기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만이 남았습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져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보장받지 못한 노령층은 다시 생계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소득은 정체된 가운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선뜻 물건을 집지 못하고 난방비와 전기료 고지서를 보며 한숨 짓는 일상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이동성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교육과 근면을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산 유무에 따른 격차가 극복할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출 경제의 활력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경제적 압박은 가정의 해체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 위기를 넘어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회적 위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한 우리 경제 모델의 유통기한은 결국 우리 이웃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